네, 다음은 고구려 부흥국 진을 세우고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조영이 고구려 부흥의 의지를 가지고 발해를 건국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조영의 행동에서 엿볼 수 있는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리더십의 측면에서 본다면 대조영은 변혁적인 리더십의 유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조영은 걸걸중상, 자기 아버지가 죽은 뒤에 고구려 집단을 지휘합니다. 두 번째는 걸사비우의 말갈 집단까지도 병합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인 걸걸중상 그 단계에서는 말갈 집단이 별개로 움직였지만 이 대조영에 이르러서는 말갈 집단까지도 이게 병합하는 나름대로 그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당의 추격군인 이해고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고구려 유민의 꿈, 즉 당의 압제로부터 탈출에 성공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고구려 부흥의 의지도 실현하게 됩니다. 대조영에게 볼 수 있는 그 리더십의 내용을 사료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사료에서는 대조영이 용감하고 용병을 잘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고, 또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 무리를 포섭했다는 내용이 있죠. 밑에 구당서와 신당서에서 대조영에 대한 이러한 특징이랄까요, 그 리더십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구당서 이 발해 말갈정에서는 대조영이 효용 선용병, 이 말이 용감하고 용병을 잘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갈의 무리와 고려의 무리를 이렇게 병합을 해서 이들이 점점 귀속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국을 건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당서 발해전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대조영이 비우의 무위를 병합하고, 이 시황원이라 그러면은 황폐하고 먼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한 지역적인 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것을 믿고서 건국을 하였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당서와 신당서에서는 이렇게 대조영에 대한 평가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당서에서는 대조영이 용감하고 용병을 잘했다, 어떻게 보면 대조영의 그 능력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신당서에서는 대조영이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 대조영이 건국한 지역이 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조영의 능력과 관련돼서는 설명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구당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조영에 대한 그 능력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당서는 어찌 보면은 대조영에 대한 그 설명이 약간 그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앞에서 저희들이 살펴봤듯이 신당서에서는 대조영보다도 그 아버지인 걸걸중상에 대한 설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당서와 신당서의 또 다른 차이이기도 합니다. 발해 건국지, 기록에 앞에서 계속 나왔는데 대조영이 발해, 즉 진국을 건국한 곳을 구당서와 신당서에서 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구당서에서는 대조영이 그 무리를 동쪽으로 가서 계루의 옛 땅을 차지하고 동모산에 근거하여 성을 쌓고 거주했다. 즉 계루의 옛 땅에 있는 동모산에서 성을 쌓고 거주하였다. 즉 여기서 발해를 건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당서는 음루의 동모산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당서에는 계루의 옛 땅이라고 했는데 신당서에서는 음루 지역에 있는 동모산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당서와 구당서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관련 기록을, 이 기록만이 아니라 다른 기록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발해는
698년 대조영에 의해서 건국되고 나서 멸망된 것이 926년, 거의 한 227년간 존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발해가 이 존속을 하면서 발해의 수도를 몇 번에 걸쳐서 옮기는데 그 수도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신당서 발해전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범할 대음무가 상경으로 옮기니 구국으로부터 300리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상경이라는 곳이 구국으로부터 300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당서의 기록, 즉 음루의 고지가 바로 구국 시기의 발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루 지역의 이 발해, 이때의 발해가 바로 구국이라는 말에 빗대어서 신국이 아닐까. 새로운 나라, 서울이라든지 지방에 여러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중에서 신촌이라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쪽 서대문에도 신촌역도 있지만 그 신촌이라는 것은 그 전에 없던 새로운 마을이 생겨났을 때 그 마을 이름을 새로운 마을, 신촌이라고 이렇게 했듯이 나라 이름도 이 신당서의 기록으로 봤을 때 발해 사람들은 상경으로 옮겨갔던 시기를 새로운 나라, 신국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구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루 지역에 있던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상경으로 옮겨갔을 시기에 발해를 말하는 것이 바로 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구당서와 신당서의 기록도 지금까지 계속 그 대조영의 출신이라든지 발해 건국과 관련된 기록이 달랐죠. 그 달랐던 이유도 뭐냐면은 구당서의 기록이라는 것은 바로 상경으로 수도를 옮겨가기 전의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고 이 신당서라는 것은 상경으로 옮겨간 뒤에 발해 그 국가의 사회라든지 역사 문화를 보탰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국 발해를 건국한 그 동모산이 지금 어디라고 지금 알고 있냐면 이 기록은 우리 그 교과서에 있는 발해 그 지도인데요. 보시면 이 발해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요하강이 있고 평양으로부터 대동강으로부터 원산만을 경계로 해서 신라와 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동성이 있고 발해는 오경이 있었습니다. 주요 그 수도가 서경, 중경, 동경, 상경 그리고 여기 북한 쪽의 청진 지역의 남경 이렇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영주가 여기였죠. 대조영이 이준층의 반란하기 전에 끌려와 있던 곳, 이 영주 이쪽 지역에서 동쪽으로 와서 발해 영역이 시기가 지나면서 이렇게 넓어졌던 겁니다. 보다 이제 자세한 그 중국에서 나온 지도이지만 이쪽이 조양이라고 하는 곳이 영주 지역이었습니다. 이쪽 윤영성 지역이고 오늘날 길림성 지역인데 여기서 그 보시면은 이쪽 길림이 있고 이쪽에 영길이 있습니다. 이 중간 정도가 이제 도나인데 이쪽 도나 지역이 우리 지금 학계에서 처음으로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한 동모산이 이 도나 지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나 지역이 왜 동모산, 즉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됐냐면 1949년에 이 도나 남쪽에 육정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곳에서 발해 정해공주 묘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정해공주는 그 묘지문에 의하면은 737년에서 777년 한 40여 년간 생존한 공주였습니다. 이 묘지문에 의하면은 이 정해공주는 어떤 사람이냐면 문왕, 발해의 첫 번째 왕이 대조영 고왕이었고 문왕의 아들이 무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문왕이었습니다. 즉 대조영에게는 손자가 되겠죠. 이 문왕의
두 번째 공주라고 이 묘지문에서 나왔던 겁니다. 정해공주가. 그리고 이 정해공주는 이 묘지문에 의하면은 보력 4년, 즉 777년인데 777년에 사망을 했고 3년 뒤 787년에 무덤에 묻혔는데 그 무덤의 위치를 어떻게 말했냐면 진릉의 서쪽 언덕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릉, 이 정해공주는 공주이니까 왕족이긴 하지만 중요한 그 무덤이었지만 사실은 정해공주 묘지에서 이 발해 그 연구자들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이 진릉이었습니다. 정해공주 무덤이 진릉의 왼쪽 편에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정해공주 오른편에 진릉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진릉이 누구냐? 능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생각하게 됐는데 학계에서는 크게 봐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는 진릉이 정해공주의 할아버지가 무왕, 두 번째 왕이 무왕인데 무왕이거나 아니면은 증조부인 대조영의 무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해공주의 아버지가 이게 문왕인데 문왕의 능일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해공주가 이 사망한 777년 그리고 무덤을 쓴 780년에도 이 아버지인 문왕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의 무덤을 쓸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문왕이 아닌 문왕보다도 높은 학렬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문왕의 아버지이고 공주의 할아버지인 무왕 또는 그 앞에 대조영의 무덤일 거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 육정산이라는 곳입니다. 그 도나에 가면 도나 남쪽에 있는데 그 육정산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무덤이 6개가 있다고 해서 육정산인데 바로 이 정해공주 무덤은 이 왼쪽에 가장 높은 봉우리 남쪽 편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석실 봉토묘식으로 정해공주 묘가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면적은 한 1.5m로 낮은 상태였습니다. 이 무덤을 발굴한 결과 여기서 정해공주 묘지가 나왔던 거죠. 현재 중국 측에서 이 지역을 다 정비를 해서 관광지화했습니다. 육정산 고분군이라고 해서 팻마을까지도 세워놨습니다. 이곳을 방문을 해서 중국 사람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들어가지만 한국 관광객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학계에서 발해사, 특히 고구려사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관광객이 와서 어떤 그 행위를 할지 모른다고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관광객은 자유롭게 이쪽 지역을 관람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운이 좋을 경우에는 올라가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해공주 묘지가 발견되고 이 남쪽에 이 위성사진인데 이쪽이 이제 도나 지역입니다. 근데 진릉, 즉 진릉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무왕 아니면 대조영의 무덤이 있는 곳이 육정산이다. 그러면 결국 육정산 이 고분군은 발해 왕실 무덤군이라는 거죠. 그러면 발해 왕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부근에 바로 발해의 수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도나 지역이 바로 발해가 처음 건국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삼단 논법이긴 하지만 그러면 동모산도 결국 이 부근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왕실 고분이 육정산에 있고 그러면 평지석이 어디냐? 도나 시대에서 평지성을 찾은 곳이 바로 이 오동성이었습니다. 오동성은 그 한자로 말하면 이 회자 형태죠. 네모 안에 다시 네모가 있는 좀 특이한 형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도나에서 찾을 수 있는 발해와 관련된 성은 바로 오동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오동성을 발굴한 결과 발해식 유물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서 중국 학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정산 서쪽에 있는 성산자 산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높이는 한 200m도 안 되는 곳인데 바로 이곳이 그러면 동모산이라고 비정하게 된 겁니다.
그 북쪽은 이 강이 대석하라고 하는 강인데 이 강의 면에서 이렇게 성벽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 측에서 이렇게 표지서까지 해놨죠. 성산자 산성은 당나라 때 발해국의 조기 성터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겨울에 갔을 때 모습인데 이 남쪽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동북쪽에서 봤을 때 지금 확대를 하면 나오겠지만 이쪽 지역이 육정산입니다. 육정산에서 이 거리가 한 몇 킬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동북쪽 이쪽 지역이 도나 지역입니다. 여기에 오동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 지역이 결국은 도나 지역이 발해가 건국된 지역이라고 학계에서 의견을 같이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육정산에서 정해공주 묘지가 나온 거죠. 그 묘지에서 진능이라는 글이 나왔고 그 진능에 의해서 이 육정산이 발해 왕실 무덤이라고 생각함에 따라서 이 지역이 발해 건국지가 되고 그러면은 동모산 처음에 기록에 나오는 대조영이 건국했다고 하는 동모산이 어딜까? 바로 이 성산자 산성을 바로 동모산으로 비정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측에서 이 한국이라든지 주변국이 아니라 중국 측에서 새로운 이 학자들 간에 지금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즉 동모산이 이쪽이 아니다. 여기 도나 지역의 이쪽이 아니지 않을까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 간에 그런 주장이 조금씩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여기에서 육정산 고분군에서 정해공주 묘지가 나오고 진능을 찾았습니다. 그 정해공주 오른쪽에서 찾았지만 약간 그것이 정해공주 무덤에 비해서 그 무덤이 그렇게 급수가 높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고개를 까우틱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점. 또 하나는 여기 오동성이 아까 우리가 봤는데 이 오동성에서 발굴을 했더니 발의 유물이 별로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또 두 번째 의심이 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 학자들이 육정산 고분군 남쪽 약간 평평한 그 밭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있는데 이쪽이 영승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영승 유적을 발굴했더니 거기서 발에 관련된 유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 학계에서 이 오동성이 아니라 발해의 평지성은 이 영승 지역에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주장도 했습니다. 근데 이 영승 유적을 발굴을 해보니까 또 문제는 왕성이라 그러면은 신라라든지 백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기 한성시대 보면은 풍납토성이라든지 뭐 이런 성을 보면 성을 두르는 왕성이 있는데 이 영승 유적에는 건물터는 나왔지만 이것을 외부를 아우르는 성벽 유적이 나오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 학자들도 계속 갸우뚱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도나 지역이 발해가 건국한 지역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 진능이라는 기록 때문에 이쪽을 보고 있었죠. 최근에 한 10년 전에 중국의 고고라는 그 잡지가 있습니다. 고고학 그 발굴 성과를 그 발표하는 대표적인 그 잡지인데 고고에서 10년 전에 2009년도 6월호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은 발해 이 9대 간왕의 순목황의 묘지가 출토됐다. 그러한 내용이 고고 2009년 6호에 실렸습니다. 그 지역은 어디였냐면 발해 그 정해공주가 묘지가 1949년에 발굴됐는데 거의 30년만 1980년경에 정해공주의 동생인 두 번째 공주 묘지가 발견됐습니다. 정효공주 묘라고 하는데 정효공주 묘가 길림성 화룡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굴되고 나서 최근에 우리 한국 학계랑 이 발해에 대한 논쟁도 있고 또 고구려 유적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고 나서 그쪽이 중국이라든지 뭐 한국, 일본에서 관광객이 많이 이렇게 찾아드니까 중국의 길림성이나 흑룡강성에 있는 성 정부에서 또 다른 세계 문화유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발해 유적지도 이제 발굴을 해서, 왜냐하면 발해 유적지는 중국보다도 도리어 한국이나 일본 이런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한국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거라는 그러한 예상도 하고서 발해 유적을 대대적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2004년에서 2005년간에. 근데 정여공주 무덤 주변에서 바로 발굴하는 과정에서 발해 9대 간왕의 황후 묘지가 발견됐던 겁니다. 이 고고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고고의 그 발굴 보고서에 의하면 순목황후 묘지문은 전체가 141자인데 그 중에서 29자만 이 고고 발굴 보고서에서 공개됐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해국 순목황후는 간왕의 황후로서 태씨이다. 건흥 12년 7월 15일 천안 옮겨 안장했다는 겁니다. 무슨 능에 옮겨 안장했는데 예에 맞았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요 안자와 능 앞에 중간자가 잘 판독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중국 학계에서 계속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 학계에서 뭐냐면 요 안 보이는 글자가 바로 진짜일 거라는 지금 중국 학계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진능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처음부터 보면은 발해국 순목황후, 순목황후는 바로 9대 간왕의 황후인데 이 순목황후는 간왕의 황후이고 성이 태씨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새롭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발해 왕씨가 대씨라고, 큰 대자에 대씨라고 알았는데 클 태자 태씨를 쓰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흥 12년은 언제냐면은 그 선왕 때인 829년입니다. 829년에 옮겨서 안장했는데 어디에? 진능에 안장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요 글자 사실은 참 답답한 것이 중국 고고학계에 정말 제가 이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좀 요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발해 순목황후 묘지 전체 이 141자를 하루빨리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고문에 의하면은 간왕의 순목황후 묘지만이 아니라 아까 이 정혜공주 있었죠. 3대 문왕의 그 딸이었죠. 문왕의 황후 묘지도 발견됐다고 여기 보고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왕의 황후 이름은 효의 황후인데 효의 황후 묘지는 효의 황후라고 하는 4자만 발표하고 전혀 다른 것도 발표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크기가 거의 이 순목황후 묘지와 문왕의 황후인 효의 황후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한 280자, 300자에 달하는 발해 고고학,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 묘지문을 중국 학계가 10년이 넘도록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 학계가 왜 이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집안에서 고구려 묘지가 나왔을 때는 바로 몇 달 만에 언론에 공개를 한 적이 있었죠. 우리 한국에서도 다 소개되고 중국 학자들, 한국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학술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해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 사료도 없고 자료가 적다고 하는 발해에서 이 금성문 자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순목황후와 발해 3대 문왕의 황후인 효의 황후 묘지를 중국 측이 아직까지도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흔히 지금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우리 역사, 고조선부터 고구려 발해를 자기 중국사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학계에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중국 측에서는 그럽니다. 한국 측에서 역사를 너무 정치화한다고 이렇게 도리어 반박을 하는데 지금 이 발해와 관련돼서는 이 중국 측의 이러한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학술적인 대응이 아니라 정치적인 국가적인 의도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는 거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 역사는 관련 자료를 공개를 해서
그 자료를 관계된 학자들이 학술적이고 공평하게 토론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쟁론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 학계에서, 중국 정부 측에서 이 발에 관련된 황후 묘지를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공개를 해서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정말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이 묘지문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이 그 화룡에 있는 용두산 고분군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M1이라는 곳이 기왕의 정효공주 묘였는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이 주변을 발굴했다는 거죠. 그래서 M1 옆에 M12가 효의 황후, 문왕의 황후 묘고, 그 옆에 다시 M3가 순목 황후 묘라고 보고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황후 묘를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발해 고왕 대조영, 그리고 문왕, 그리고 간왕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발해 한번 왕위 계승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고왕 대조영이 있었고 그 아들이 바로 무왕인 겁니다. 그리고 무왕의 아들이 문왕인 거죠. 아까 그 정혜공주와 이 정혜공주와 정혜공주가 바로 이 문왕의 딸인 겁니다. 그리고 정혜공주 무덤에 나왔던 진능이 바로 누구냐면 이 무왕 아니면 고왕의 무덤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2009년 고고 잡지에 바로 이 문왕의 황후묘, 그리고 9대 간왕의 황후묘가 지금 발견된 겁니다. 근데 발해는 이 왕을 보면은 9대 간왕 이후에 이 왕계가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나서 10대 왕이 선왕이 즉위하는데, 이 선왕에 대해서 그 발해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고왕 대조영의 동생인 야발의 4세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선왕이 어쨌든 이 간왕 희왕이라든지 대조영 직계가 아니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자료에 의하면 발해의 왕계는 고왕 1대부터 구왕 간왕까지가 그 고왕 대조영 계열이고, 구왕 10대 선왕부터는 이 대조영의 동생인 대야발의 4세손, 그 선왕 계통이 왕위를 이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 왕위 계승을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을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그 구당서와 신당서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구당서는 구국, 즉 상경으로 옮겨가기 전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어떻게 보면 대조영 고왕으로부터 9대 간왕까지 시기의 기록이 바로 구당서의 기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10대 선왕부터의 기록이 바로 신당서의 기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당서에 있는 기록은 이 구당서에 없는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이 뭐냐면 발해 건국지 동모산 유치를 설명할 때 계루의 고지라고 아까 구당서에서는 말했고, 신당서에는 음루의 동모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경이 결국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신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구당서에서 말한 것이 바로 고왕으로부터 이 9대 간왕까지 기록, 그리고 신당서의 기록은 선왕부터의 기록인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 선왕을 설명하면서 이 선왕이 예를 들어서 간왕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대조영의 동생인 야발의 4세손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야발의 아버지가 그러면 누구냐면 바로 걸걸중상이 되는 겁니다. 이 선왕의 결국은, 선왕은 걸걸중상이 있고 그 또 다른 아들인 대야발의 4세손이라는 거죠. 요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모산과 관련돼서 그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쪽이 이제 도나 지역이라 그러면은 오늘날 두 번째 이 동모산 지역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쪽입니다. 즉 연길이 있고 이 두만강이 꺾여서 동해로 흘러가는 요 부근 정도의
지금 최근에 중국 학계에서 동모산이 이쪽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곳이 바로 이 마반촌 산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마반촌 산성은 길림성 조선족 자치주 거기 도문시 마반촌에 있습니다. 근데 중국 측은 이것을 동화국이라고 해서 뭐 금나라 말 원초에 잠깐 존속했던 그 남경성 소재지가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기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하면 동화국이라는 설명을 하지만 당으로부터 금까지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 시대부터 사용했다고 할 때 이 당은 뭐냐면은 저기 서안에 있는 당나라가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발해가 사용했다는 겁니다. 발해 시기부터 금나라까지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마반촌 산성인데 정말 아주 좋은 위치적으로 좋은 불규칙 타원형이지만 주위가 약 한 4,400m, 동서 1,300, 남북 1,200m, 그리고 선 안에 문지가 4곳이나 있습니다. 중국 학계에서는 바로 이 마반촌 산성이 대조영이 건국한 동모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발해 완계를 보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간왕의 황후묘가 나온 곳 활용지역인데 용두산 고분인데, 지도에서 말하는 이쪽 지역이 두 분의 황후묘가 나오고 왕의 그러니까 공주묘가 나오고 다시 이 M13이라고 하는 그 하천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고구려 왕관식도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용두산 고분군 이쪽 지역이 정말 현재까지 명실상부한 발해 왕실 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순목항우 묘지문에서 나온 그 진능이라고 중국 학계에서 해석한 순목항우 묘가 묻힌 곳이 바로 M3가 진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쪽 용두산 지역이 진능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문왕의 황후묘가 나왔으니까 여기 보면 M12가 있고 M11이 있거든요. 바로 두 무덤이 잇따라 있는데 지금 학계에서는 그러면 M12 황후묘 옆에 있는 M11 이것은 바로 문왕의 묘일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M3가 간왕 황후의 묘이고 M2는 간왕의 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에 문왕과 그 공주 왕족의 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용두산 고분이 발해 그 상경으로 옮겨가기 전에 이쪽 지역이 중요한 왕성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학계에서 그러면 여기가 활용의 용두산 지역이 발해 왕실 고분이라 그러면은 왕실 고분이 부근에서의 발해가 공급되었다고 하는 동모산도 이 지역 부근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쪽 지역에서 동모산을 찾게 됐던 거죠. 원래 지금 도나 지역은 이쪽 지역이었는데 그쪽 지역이 아니라 이쪽 지역이라고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마반촌 산성이 바로 그러한 산성이라는 거죠. 위치상으로는 사실은 동모산보다도 훨씬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조영이 결국은 이 발해를 건국했는데 건국하고 나서의 그 대조영이 생각했던 건국의 그 활동을 보면 내부적으로 어쨌든 국가체제를 안정시키고 군사력을 신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대조영이 이 발해를 건국하고 나서 한 것이 주변 국가의 그 통교 관계입니다. 당의 적대적이었던 돌골 신라와 통교를 한다는 겁니다. 이 당시 대조영이 진을 세운 초기에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당나라였는데 당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바로 당의 적대적인 돌골 신라와 같이 손을 잡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치원의 그 사불어 북국 거상표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처음에 거란과 악을 나누고 돌골과 통모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록이 처음에 이제 최치원이 뭐라 했냐면 대조영이 처음에 자리를 잡은 뒤에 신라에 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신라에. 그래서 신라에서는 그 추장 대하찬에게 제5품 대하찬의 자기를 주었다는 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치원의 이 사불어 북국 거상표는 그 사실에 바탕한 기록이라고 믿을 만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한 발해 대조영이 건국되고 나서 신라에 와서 통교를 요청한 것도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연대에 대해서는 그 조선시대 때 그 안정복의 동사강목에서는 효소왕 9년일 것이라고 편년하고 있는데 710년보다는 조금 더 앞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발해가 건국된 초기에 주변에 이 돌궐이라든지 거란과 같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신라에도 돌궐의 그 사신을 파견한 그 가까운 시기에 그 사신을 파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조영의 발해가 중국 학계에서 신라와 항상 그 대립적이고 적대적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 최치원의 기록을 통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대조영이 건국하고 나서 초기에 바로 도움을 요청하고 같이 통교를 요청한 것이 신라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대조영은 그 당과의 국교를 수립하는 과정을 보면은 당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당과의 국교를 수립해 갑니다. 처음에 주변 국가 돌궐이라든지 거란 신라와 수교를 해서 나름대로 안정을 취하고 당에 그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에서 도리어 먼저 사신을 파견해 오게 되는데 705년에 장행급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발해와 교류를 하겠다는 뜻을 보내옵니다. 그러자 여기에 이제 대조영도 호응을 해서 아들 대도류행과 대문야를 당에 수기로 파견하게 되고 곧이어서 얼마 안 돼서 713년에 당 현종이 발해 그 대조영을 발해 군왕에 책봉을 하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이 698년 건국으로부터 거의 15년 만에 당과 발해는 정상적인 국교를 수립하게 되는데 이것이 발해가 일방적으로 당의 그 질서라든지 거기에 굴복한 것이 아님을 국교 수립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길림 거기 도나에 가면은 발해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어쨌든 도나가 발해가 건국된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발해와 관련된 발해 광장을 그 조성을 해놨습니다. 발해와 관련된 뭐 그 글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 벽 같은 데 그림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했는데 그 광장 가운데에 하나의 인물을 거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인물이 가리키고 있는 이 손가락 방향이 어디냐면은 바로 당나라 수도 장안 쪽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최은입니다. 최은이 누구냐면은 앞에 713년 당나라에서 발해에 와서 대조영을 책봉한 사람이죠. 이 발해 광장에 최은이라는 동상을 만들어 놓은 중국 측의 의도는 뭘까요? 예, 발해가 바로 당의 책봉을 받은 지방 정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이 동상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나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최은이 누구지 이렇게 봤을 때 그 설명문에 바로 당에서 대조영을 책봉한 사람이다. 그러면 결국 발해는 당에 책봉한 지방 정권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최은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발해는 중국에서 그렇게 지금 뭐 박물관이나 광장이라든지 기념물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발해는 부여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발해와 관련된 가장 기본 기록이 구당서와 신동서라고 제가 누차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기 구당서에 보면은 계루의 고지, 계루가 바로 고구려의 오부의 한 곳 아닙니까? 즉 발해가 건국된 구국 시절은 바로 계루, 즉 고구려의 옛 땅이 바로 발해가 건국된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발해 고왕의 아들인 대무예가 바로 계루 군왕이라고 했고 또 대무예의 장남 대도리행이라는 사람도 계루 군왕으로 책봉이 됐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구당서에서는 분명하게 발해가 계루, 즉 고구려와 관련된 국가임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신당서 발해전에도 보면은
발해가 부여, 옥저, 변한, 조선 그리고 그 바다 북쪽의 여러 나라를 다 차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역적으로도 부여, 옥저, 변한, 조선 그리고 고구려의 여러 땅을 발해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신라의 최치원, 아까 사부로 북국 거상표를 발표한 최치원 또 다른 글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옛날에 구려는 오늘의 금의 오른날의 발해다. 그 최치원, 신라 사람들도 발해는 바로 옛날에 고구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치원의 이 글은 신라 내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나라에 보낸 글에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에도 대조영에 대해서 고구려의 옛 장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중요한 기록이 일본 쪽 발해와 거래 그 교류를 한 그 일본 쪽의 속일본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728년 즉 727년에 발해가 처음으로 일본에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 727년 겨울에 일본에 도착한 발해 사신이, 이때 왕이 바로 그 무왕이었거든요. 무왕 대무예였는데, 대무예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는데 이 대무예가 일본에 보낸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무예가 뭐 열국에 그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발해는 뭐냐면 고려의 국어, 옛 거주지를 회복해하였고, 또 부여의 유속, 부여에서 전해진 습속을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대무예 스스로 일본 측에 보낸 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도 발해가 이 고구려를 계승했고, 또 하나는 부여까지도 일정 정도 습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본과의 교류라든지 여러 점을 봤을 때 발해는 어떻게 보면 당을 비롯한 그 당시 주변국, 남쪽에는 신라가 있었죠. 통일신라.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 그리고 당나라와 발해 사이에는 거란, 뭐 돌궐, 뭐 유구르 이런 나라가 있었지만, 그러한 여러 나라들과 발해는 어떻게 보면 대등한 그런 외교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에 고구려와 비슷하게 이쪽 쪽 오늘날 그 요녕성, 길림, 흑룡강수역 그리고 한반도 북부에 있었던 고구려를 계승한 분명한 한국사의 이론임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